여러분 그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이 끝이 보인다. 9월 6일 마무리되고 빠르면 10월 선고다. 그래서 그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쪽이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재판이 공직선거법 재판이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크게 두 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두 번째가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는 끝났고 국토부 협박 끝나가는데 국토부 협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왜 백현동에 그 4단계 용도 변경 이거 엄청난 특혜다. 그렇게 문제제기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2021년도에 국감에서 이 특혜 의혹 제기가 되니까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협박해서 한 것이다. 특혜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서 재판 좀 말씀드리자면은 용도 변경 당시에 근무했던 뭐 성남시 공무원들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 여러 명 나왔고요. 다 협박 같은 거 없었다. 용도 변경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검찰 측이 아니라 변호인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그런 증인신문이에요. 그래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성남시 공무원이고요. 2016년도에 그 성남시청 홍보기획팀장 한 오모 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이제 먼저 신문을 하겠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2011년도에 나온 국무총리 훈령 이런 거를 제시를 해요. 국정과제 열심히 안 하면은 직무유기 태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훈령 아니냐. 이거 공무원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책받은 사례 본 적 있어요? 이제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아 문책은 없고 같이 한 경험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죠? 변호인도 좀 깝깝했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봐요. 문책받은 사례 있어요? 기억할 수는 없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직원들한테 공지돼서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변호인도 좀 당황스럽겠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옆에 있는 이재명 대표랑 소곤소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신문 사항을 이렇게 다시 고쳐 묻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지자체가 협조를 않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문책받은 사례 있냐고 물어보는데 흐리멍덩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고정시키려고 그러냐면은 이런 사례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자체가 웬만하면 다 협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남시를 출입하는 한겨레 출입기자 김모 씨. 이 사람 얘기로는 당시에 공공기자 부지 이전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었고 이런 거 출입기자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거는 국가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무렵에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대대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됐던 이 백현동 부지 있죠. 여기도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를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시에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너네 빨리 부지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가라 라고 했고 근데 성남시는 아이고 우리 그렇게 빨리 못 판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건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여기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라도 지으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여기는 그렇게 사적인 용도로 못 쓰고 여기는 지금 R&D 부지나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어떤 사업을 둘러싸고 지금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마찰을 빚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찰을 빚는다는 거하고 그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용도 변경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용도 변경 이루어진 과정이 제일 잘 나타난 게 바로 김인섭 씨 판결이에요.
왜 그 허가방이라고 했던 김인섭 씨 있죠? 그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그 선거 대책본부장 됐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막 사무실 얻어주고 진짜 어마무시한 기여를 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정바울 씨라고 개발업자 거기 그 팀에 합류해가지고 굉장한 청탁을 하고 로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감 중에도 정진상 씨가 와서 접견을 하고 거기서도 청탁을 하고 정진상 씨가 공무원들한테 김인섭이 하는 거니까 신경 써달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용도 변경 이뤄졌던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판결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원래 정바우 씨 쪽에서 신청을 한 게 지금 자연녹지에서 2단계 상향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거 2번에 걸쳐서 거절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2단계가 아니고 4단계로 준주거로 용도 변경이 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 분명히 석연찮은 이유로 김인섭 씨가 끼었으니까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그렇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찰이 있었다는 것하고 용도 변경이 이 로비와 이런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하고는 완전히 정말 사실관계가 다른 건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찰이 있었으니까 마치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국토부가 협박을 했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다. 그런 식으로 연결지으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지금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이 다시 뭐 이런 거를 주지를 시킵니다. 자, 2013년 3월에 SBS하고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에 막 성남시 그 기자실에서 기자하고 성남시장하고 막 문답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어떤 요구를 했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거를 힘들어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언급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것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직무유기 이런 거 언급되지 않았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법과 연결해서 설명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코칭하는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뭐 했으면 했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했을 가능성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이 한겨레 기자 김모 씨 이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제시를 해요. 이 한겨레 기자 이 저기 진술에 따르면은 당시 이재명이 공공기관 그 용도 변경 둘러싸고 중앙정부가 직무유기 얘기까지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취재 요청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자실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대화로 추정이 되네요. 뭐 그렇게 좀 흐릿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변호인이 기자가 이걸 말하니까 이재명이 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누가 먼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 변호인 쪽에서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기자실에 와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공무원이 괴로워한다. 이거를 기자들한테 흘렸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 증인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호인 쪽이 이제 신문을 했고, 이번에는 검찰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 사람 증인 못 믿을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신문들이 지금 이어집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어봐요. 증인 그러면은 당시에 성남시장한테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사항에 따라서 용도 변경 강제하고 있다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설여요. 검찰이 아까 본인 업무 아니라서 잘 모른다면서요. 이 증인이 직접 말한 거는 없어요. 꼬리를 내리는 거죠. 검찰이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내가 간부회의 들어갔어서 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의무조항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가 용도 변경할 거를 강제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라고 꼬리를 내립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거 없으신 거죠? 자, 증인이 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합니다. 내가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 상대로 의무조항을 들먹이면서 협박한다는 그런 기사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저도 일반 공무원인데 취재기자가 협박 받았냐라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면은 그걸 누가 협박받았다고 공무원이 하겠어요. 뭐 그래서 기사가 안 났다. 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검찰이 재차 묻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냐고요. 확인한 적 있냐고요.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또 흐리고 넘어갑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거 국토부 압박 직접 받은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피고인한테 국토부 압박 보고한 적 있어요? 그리고 직무유기 협박받는다고 이거 보고한 적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써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박받은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부른 증인마저도 직접 그렇게 협박받고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수상한 전화통화 내역이 나와요. 그 부분을 검찰이 추궁을 합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이거 수사 진행하던 2022년 8월 12일 날 10시 24분에 이재명 대표가 그 한겨레 기자 김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12분 18초 동안 통화를 하고 이 증인이 같은 날 3번 전화를 해서 13분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되네요. 왜 그랬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하던 중에 앞서 나올 그 한겨레 기자 있잖아요. 한겨레 기자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이 이 한겨레 기자한테 3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검찰이 물어봅니다. 이거 확인서 써달라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해달라고 그거 부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전화했냐라고 하니까 기억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앞서서 협박 비스무리한 발언했다는 거 그거 2013년, 2014년 아주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2013년, 2014년 일은 기억도 흐릿한 거를 갖다가 이랬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호소를 하면서 다 증언을 하는데 2022년이면은 2년도 안 됐잖아요. 뭐 이런 일은 그 전화 받은 거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그렇게 진술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3년 이때는 내가 그 성남시 그 주 행정이고 내가 공직자라서 그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그 김 기자한테 전화하는 거 이건 매년 있는 일 아니잖아요. 저는 언론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언론 관련 취재하는 그런 통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수사 중에 증인으로 유력시되는 기자한테 전화를 하고 이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전화를 3번을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서 또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한겨레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날에도 계속 공무원 오모 씨가 통화를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 한겨레 기자 김모가 검찰 조사 받은 게 2022년 9월 1일인데 이날 7시 8분부터 전화를 해가지고 3분 51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기억 못해요. 자, 조사받기 전날 통화를 하고 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시점이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또 기억 안 난대요. 그러니까 검찰이 드디어 이 카드를 꺼냅니다. 증인 아까 위증선서했죠. 그런데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또 기억 안 난대요. 자, 검찰이 재차 물어봅니다. 이때 통화가 또 있었대요. 김모 씨, 한겨레 기자 김모 씨 조사 마치고 조서 열람한 게 2022년 그날 9월 1일 밤 11시 2분경이 끝났는데 그 직후에 0시 18분경에 증인하고 14분 동안 또 통화를 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끔 술 먹고 오랫동안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통화 내용 기억 안 나요. 조사받고 이렇게 장시간 통화한 건데 이거 통화 내역이 기억 안 난다고요? 기억 안 난대요. 너무 이상하죠. 전화 통화하면은 어떤 사건 기억나세요? 위증교사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하면서 김진성 씨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전화한 것 때문에 위증교사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물론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정황이 검찰 조사와 증인 출두가 유력한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고 이어서 이 공무원이 3번 전화를 하고 한겨레 기자 이 사람이 검찰 조사 받은 날 또 이 공무원 오모가 통화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호인이 다른 증인을 또 신문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한겨레 기자 김모 씨. 당시에 기자실에서 이재명 시장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이 김모 씨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기 전에 변호인이 이걸 걸고 넘어져요. 아니 이 통화 내역 어떻게 알았냐고 검찰한테.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알아요. 검찰은 국가공권력 기관이니까 수사에 필요하면은 통화 내역 조회란지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근데
변호인이 또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은 당해 사건 수사나 아니면은 징계 이런 데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데나 쓸 수 없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검찰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획득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검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수사에 필요하면은 이런 자료들 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이 자료 확보하는 거 일일이 다 이거를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도끼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지 이게 참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 기자 김모 씨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 앞서 말한 그 확인서, 이 확인서를 제시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작성을 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다 이제 변호인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022년 8월 19일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죠. 어떤 전화냐면은 성남시장이 재직하던 시절에 공공기관 이전하고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싸우고 국토부가 압력 행사한 적 있냐, 이런 전화 받은 사실이 있냐. 그러니까 맞다 그랬어요. 이 김모 씨가. 자, 그거 관련해서 확인서 작성해 달라고 그래서 작성을 한 거죠. 맞다 그랬어요. 공공기관 이전 둘러싸고 국토부와의 갈등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스스로 쓴 거 맞죠? 네,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뭐 이런 위증교사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서 작성 부탁받고 자기가 아는 상황에 대해서 쓴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인이 이제 이어서 묻습니다. 증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공공기관 용도 변경 둘러싸고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 안 들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취재 요청한 적 있다라고 진술서에 썼죠? 그러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감에서 한 그 발언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013년, 14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자한테 취재 요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 용도 변경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라고 입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변호인이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취재 요청을 해서 당신이 당시에 그 공공기관 이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전화번호 확인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취재를 했죠?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직무유기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기사화 못하고 취재를 접은 거죠? 그러니까 네 라고 합니다. 증인은 당시에 국토부가 그렇게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서 그렇게 공무원을 협박한다, 문책한다 이런 소문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시장이 취재 요청을 할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취재 요청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짚어보면은 기자가 확인 취재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런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변호인은 어떻게 상황을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이 마찰이 있을 때 하급기관,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 물었을 때 공무원들이 뭐 답변을 못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하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급기관인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취재를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감장에서 그 문제에 지금 기소된 발언, 이거 발언 들으셨죠? 그 들었을 때 그거 맞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네,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성남시가 갈등을 빚었을 때 성남시가 중앙부처인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을 거는 거 당연한 얘기죠? 라고 하니까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감 얘기가 그런 취지 얘기였죠. 라니까 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통상적인 갈등이 있었던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국감에서의 그 발언, 이 직무유기 협박,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로 계속 연결을 시키려는 거예요. 변호인 측은. 자, 검찰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반대신문 나섭니다. 이 확인서 있죠. 확인서 작성 경위를 갖다가 검찰이 물어봅니다. 2022년 8월 18일 혹은 19일 날 이재명 보좌관인 김현지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김현지 씨가 이재명
이재명 대표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해서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맞다라고 합니다. 자, 확인서에 보면은 성남시가 그 관내에 공기업 이전하고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취재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썼네요. 네, 맞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식품연구원,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그 6개 공공기관 모두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네요. 네,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서 내용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2014년 12월 혹은 2015년 초경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실로 와가지고 국토부가 압박을 한다.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라고 그거 취재해 보세요라고 하는 말 들었다고 지금 지술서에 써 있네요. 자, 검찰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당시 지금 성남시장이었던 그 피고인으로부터 국토부가 도대체 어떤 거를 근거해서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공기업 이전 특별법? 뭐 특별법이니까 뭐 따르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라고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전화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지금 점검이 안 된 거잖아. 사실하기 실패한 건데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그럼 시장한테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요청할 만한데 했어요? 시장이 와서 기자실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시장은 중요한 취재원이잖아요. 근데 없는 얘기를 던지고 그렇게 갔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직무유기라는 게 어쨌든 공무원 입에서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 그게 나와야지 기사를 쓰는데 시장 입에서 나온 거는 기사가 아니라서 그냥 기사를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자 그렇게 해서 확인 취재 들어가는데 확인 안 됐으면은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빙빙 돌려서 어쨌든 기사가 안 돼서 안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화통화 시점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이 지적을 합니다. 검찰 지술 얘기로는 김현지 씨 보좌관한테 전화 받고 이재명 바꿔줘서 확인서 작성 부탁받았다고 하는데 2022년 8월경에 김현지 씨하고 지금 이 한겨레 기자하고 연락한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김현지 씨로부터 연락 받았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써준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남지청 출석한 날이 9월 1일이었죠. 근데 그 전날 아까 그 증언한 오모 씨하고 전화해서 2분 27초 동안 통화를 했네요. 어떤 내용을 했어요? 몰라요. 그 검찰 출석하는 거 알려주고 그거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오모 씨는 나보다 연배도 어리고 그래서 그쪽에서 조언받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조사받은 날 9월 1일인데 그날 조사가 11시 넘어서 열람 종료가 됐는데 9월 2일 날 자정 넘긴 시간에 그 공무원하고 전화를 해갖고 14분 넘게 통화를 했네요. 검찰이 계속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너네들 검찰 조사 앞두고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조사받고 술 마시고 전화를 했어요. 뭐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 검찰 조사받은 내용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아니고 그냥 검찰청에 왔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걸 그렇게 오래 그렇게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그걸 제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검찰 출석 전후로 해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검찰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밤 12시 넘어서 길게 통화를 하고 이게 단순히 검찰청 왔다 갔다고 통화를 한 걸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의심스러운 정황이긴 합니다. 우리의 이재명 대표 빠지지 않겠죠. 또 직접 신문 나섭니다. 자, 증인. 2013년도 기억하시죠? 그때 통진당 소위 경기동부연합 그 수사를 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민노당에 청소용역 그 특혜 줬다고 저를 수사하던 시점에 그 임태희 실장이 성남시 내사를 내가지고 이 문제로 제가 중앙정부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수사받고 그 직무유기 논란은 그 시장도 문제될 상황이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본인은 계속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성남시에서 통진당 세력들한테 부당하게 청소 용역 특혜를 줬다 뭐 이런 걸로 중앙정부에 내사를 받았다라고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본인은 그때도 계속해서 보수 세력들의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기관 이전 건도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은 건이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답을 계속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날은 그렇게 지금 뭐 증인 지문이 길지는 않았고 본인이
이분이 그 당시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피해자였다는 것하고 시점하고 두 가지를 물어봤고요. 변호인지 마무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국감정에서 한 발언, 그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게 보면은 직무유기 이런 것이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가 아니잖아요. 라고 증인한테 확인해서 물어봅니다. 증인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부인을 하는 거죠. 내가 직무유기라고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일 빨리 결심될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로 기소가 됐죠.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두 가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증인신문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 이제 서중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서중조사라는 거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서류를 이렇게 화면에 제시하면서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그것까지 다 끝났고 지금 남은 게 8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 원래 사실 피고인 신문하고 8월 23일 날 끝날 예정이었는데 뭐 검찰이 우리도 할 거 있으니까 한 개를 더 달라고 해서 9월 6일 날 그날 결심이 될 예정입니다. 결심이 된다는 것은 그날 검찰 구형이 있고 피고인 최후 변론이 있고 그런 절차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날 구형이 이루어지면은 빠르면은 9월 아니면은 10월 조금 늦어진다고 그래도 뭐 11월 안에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내에 선고 나야 되는데 2022년 9월 기소가 돼서 22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심이 안 되고 있죠. 이거 강행 규정인데도 제재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재판을 심하게 지어나면 판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만약에 유죄 확정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 대표 의원직 상실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 이거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응징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지 이거를 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유사 사건에서 최근에 조금 그 양형이 주목되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2022년 6월에 그 아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직 아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박경규 시장 그 사건인데요. 그 상대가 이제 민주당 오세훈 후보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원룸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매각을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 건물을 판 게 아니고 왜 그때 당시에 그 LH 사태를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투기에 대한 어떤 비판과 감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두려우니까 형식적으로 판 척만 했지 사실상 안 팔았다라고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허위인지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 후보가 문제가 된 그 행위가 성명을 낸 거였거든요. 성명 내용이 뭐였냐면은 오 후보가 2021년 6월에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다가구 건물을 윤모 씨한테 팔아 넘겼는데 이렇게 팔아 넘긴 소유권이 넘어간 날 부동산이 그 신탁사의 관리 신탁이 됐더라. 이게 신탁 등기가 담보 신탁도 아니고 관리 신탁이 이상하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신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신탁의 종류 중에서 담보 신탁이 있고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담보 신탁은 신탁사에다가 건물을 신탁을 하고 대신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매개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냥 근저당 설정하고 하는 것보다 신탁사가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서 뭐 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건물의 주요 처분 권한이 신탁사에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하는 그 신탁이고 그게 담보 신탁. 그리고 관리 신탁은 그렇게 돈을 빌릴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신탁사가 이 신탁 건물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뭐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신탁사가 또 뭐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맡긴 신탁을 관리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 제기를 한 취지는 상대 후보, 오 후보가 건물 팔았다고 그랬는데 건물 팔았다고 한 날 이게 신탁 등기가 됐다. 그리고 이 신탁 등기가 담보신탁도 아니고 관리신탁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거 이 사람 말로만 건물을 판다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담보신탁 아니라 관리신탁 아니야? 라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담보신탁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물을 산 매수인이 돈을 지금 일부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담보신탁을 하고 돈을 빌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박 후보가 의혹 제기를 했던 게 이 매수인이 윤 씨예요. 이 매수인의 성이 이 지금 오 후보 부인하고 같다. 혹시 이것도 조금 매수인하고 뭐 그때 말로 짜고 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약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도 사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결국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성명을 냈을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죠. 원래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지금 박경기 당시 후보가 지역지 기자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아, 상대 후보가 이렇게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 판다 이렇게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캠프 관계자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살펴보게 했는데 신탁 원부를 보면은 신탁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가 이 신탁 원부를 보니까 담보신탁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실제로는 관리신탁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성명서를 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물론 무죄 주장했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제기한 거고 그리고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이나 그거나 그거 아니냐라고 법원에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담보신탁이냐 관리신탁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지금 이 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 관리신탁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나가 아니라 양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론조사로 봤을 때도 지금 KBS 여론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44.9% 그리고 지금 박경기 후보가 32.5% 오히려 사실 박 후보가 뒤처지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제기를 한 것은 굉장히 지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양형인데요. 검찰이 이거 800만 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얼마 선고했는지 아세요?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검찰이 800만 원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거를 법원이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이 중대하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은 피선거권 제한이나 불이익이 따른다고 그랬죠. 1,500만 원이면은 그거에 지금 15배가 지금 벌금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거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형 기준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형량을 참고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대법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런 유형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보다 굉장히 나쁜 죄. 왜냐하면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 내가 당선되려고 거짓말을 한 것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가 되고 거기다가 그 가중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금 허위 내용이 선거구민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해서 퍼뜨린 경우 이런 것들이 양형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거든요. 이런 요소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양형 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형 범위도 아니고 이거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봐서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3번을 그렇게 벌금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1심에서 벌금 1,500 그리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됐으니까 벌금 1,500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파기가 된 게 무슨 중대한 잘못이나 뭐 벌금 1,500이 과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절차적인 이유예요. 뭐 국선 변호인 이후에 변호인한테 뭐 통지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그런 이유라서 양형을 가지고 파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기가 됐으니까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거든요. 7월 9일 날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벌금 1,500. 물론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은 지금 박경규 시장이 불이익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또 재상고를 했습니다.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단이 한 차례 남아있기는 합니다. 이 사건 제가 이렇게 길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양형을 적용하는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당연히 궁금하신 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유죄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양형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건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당선되기 위한 거잖아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건보다는 조금 재질이 덜 나빠요. 이 양형 기준에 기본 영역이 있고 가중 영역이 있고 감경 영역이 있거든요. 이 기본 영역이 징역 10월 이하 그리고 200만 원 이상 800만 원까지의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가중 요소들이 상당히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허위로 말한 내용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일 때 이거는 가중 요소가 된다고 그랬죠. 이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게 단지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던 시점에서 그 고 김문기 씨가 사망을 했고 그래서 각종 방송 토론회나 이런 데서 당신 이 사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도지사 할 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거는 나는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과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허위 아니냐. 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기소까지 되지 않았냐. 지금 그게 이제 그 검찰의 그 공소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바로 백현동 사건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그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을 자연 녹지에서 빌딩까지 세울 수 있는 준주거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한 게 이게 엄청난 특혜 아니냐. 이거 당신이 그때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해준 거잖아 라고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조항이 있었고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에서 협박했다. 그래서 한 거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무서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4단계 용도 변경 특혜에 관련이 없다.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금 연루됐던 김인섭 씨 1심 유죄 징역 5년 나왔고 이재명 전 대표 본인도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다라고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는 게 조금 양형상 불리한 요소고요. 그리고 또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제 김문기 모른다가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었고 국토부 협박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감 발언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죠. 이게 방송 토론회로 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감장에서의 발언으로 이루어진 이런 점들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형 요소 중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 이런 것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1여당의 대선 후보였으니까 대선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캠프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나 부인하는 취지에 맞춰서 자료조사도 하고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위를 이용한 발언 그런 부분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1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라든지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어요. 6일 날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래서 진행자가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화영이니 뭐 김성태니 뭐 이렇게 재판 관련해서 이름 나왔던 사람들 다 유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엄청난 규모의 압수수색 그리고 대규모 검사들 이렇게 투입됐는데도 증거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냐 그러니까는 특히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4달이나 10월 중에서 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특히 더 무죄. 로 보고 있다라고 정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억울한 게 아니라 매우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나 가족들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사한 증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얘기가 맞는지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금전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전 수수한 거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죠?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고 금전수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요건인 뇌물죄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들 직접 돈 받은 거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죄를 갖다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0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가 금품수수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는 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에요. 정성호 의원 양력 잠깐 불러드리면은 서울법대 나왔고요. 변호사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18기예요. 18기면은 이재명 전 대표하고 동기기도 하고 법조 경력으로 저도 어마어마한 고참이죠. 그 18기면은 이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법무관 생활을 시작하는 게 이제 198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관이 군대 복무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법조 경력만 해도 지금 몇 년이야? 벌써 35년이에요. 그 정도 경력의 법조인이 이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가 금품수수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는 뭐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가 결백하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거 강조하려고 어떻게 일종의 어떤 프레임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검찰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대규모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왔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도 안 보고 하루 재판, 그것도 하루 종일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반나절 했던 재판 하나 한번 볼게요. 어떤 재판이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김문기 오른다, 국토부 협박. 대부분 다 끝났고 이날은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해서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7월 12일 날 나온 증거만 볼게요. 국토부 협박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대해서 특혜 의혹 제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로서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협박이 있지도 않았고 지자차장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인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 진술 조서들을 이날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내용은 다 제시도 못해요. 이 누구누구의 진술조서 이것만 제목만 한번 들어볼게요.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 유모, 전모, 장모, 김모, 이모, 신모, 지모, 황모, 이모 9명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리고 전직 국토부 공무원 손모, 정모, 박모, 정모, 김모 5명. 그리고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문모, 홍모 이 사람들의 진술이 다 증거로 있습니다. 라고 이날 이제 검찰이 공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뭐뭐뭐뭐 제가 언급한 사람만 1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남시 공무원들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이게 뭐 혁신도시 특별법상 뭐 의무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용도 변경 안 하면은 직무유기 문제 생겼다.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 혹시 전임자 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인수인계를 받았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없었더라도 소문이라도 있었다? 그것도 아니다. 라고 다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국토부 공무원,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뭐뭐뭐 이름 언급한 사람만 해도 16명이 다 그렇게 그런 거 없었다 라고 그렇게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갖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일치단결해서 다 그렇게 진술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연성인 거죠. 이 사람들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공문도 있어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날 성남시에 회신을 한 거예요. 그 성남시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 혹시 이거 용도 변경하는 게 우리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라고 국토부에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혁신도시법 그 적용 사항이 아니고요. 용도 변경할지 말지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고 회신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회신 공문 검찰이 증거로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무사항 아니다,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언급한 이 전모라는 이 성남시 공무원이 그때 그런 공문 회신 받았고요.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2014년 당시에도 혹시 이거 우리가 이거 용도 변경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헷갈려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국토부에 물어봤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여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대선 주자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국감에서 이거 지금 혁신도시 소속상 의무사항이라서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고요. 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허위가 아니면 뭐가 허위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허위성이 증명이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확보됐겠어요? 그거 기관들이 다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을까요? 아니죠. 검찰에서 대규모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의 결과 이렇게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날 그 제시된 증거 중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발언도 있었어요. 이 발언을 했을 당시가 민주당 당대표였었죠. 아시다시피 본인 지역구를 갖다가 그 대선에 낙선한 이재명 전 대표한테 헌납을 하고 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그런 정말 비운의 인물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이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경기지사였고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을 위해서 한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2021년 10월 17일 뭐 방송에 나와서 그 다음 날이 국감이었거든요. 경기도 국감. 앞두고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하세요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정을 그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국감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였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라 라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국감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빨리 조지사 사퇴하고 그냥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지 선대위도 구성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현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과연 국감까지 현직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아예 빨리 사퇴하고 그냥 대선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본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되게 자신 있더라. 그러면서 언론에서 당시에 제기됐던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의혹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해명하겠다. 그거 편집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국민한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 라고 이제 송영길 당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결과 잘 나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반전 계기가 될 걸로 확신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방송 발언을 왜 검찰이 증거로 제시를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 측의 무죄 주장 때문입니다. 뭐라고 무죄를 주장하냐면은
아니 내가 국감에서 발언했지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국감 발언은 경기도지사로서 기관장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선거하고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공선법 무죄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 재판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이고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의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띄워주고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그 발언이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 주장,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주장에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게 송영길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스스로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그리고 언론 인터뷰 내용이에요. 2020년 6월 23일 날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뭐냐면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1심은 무죄 났는데 2심 어떻게 됐어요?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나왔죠.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뒤집어지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서 이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 그런 서면을 갖다가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상대 후보가 나한테 그렇게 불리한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 억울함을 스스로 소명하는 게 이게 선거에서도 더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썼다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제시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면은 항상 이런 공적인 자리를 해명의 장으로 활용해 왔던 사람이다.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이 증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만이지 않겠죠. 더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본선에서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시원해질 것. 이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본선이 아니라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때 2021년 국감에 당신 국감 나가면은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으니까 야당에서 엄청 공격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자신만만하게 제가 그동안에도 국감에서 엄청 공격받았는데 그때마다 지지율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 블로그에 게시를 한 거예요. 그 본인 블로그에 게시를 한 뜻이 뭐겠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번 국감에서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명하고 치고 나가서 내 대선 후보 지지율을 올릴 자신이 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국감을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해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검찰이 제시를 한 겁니다. 또 있어요. 2021년 10월 15일 날 기자간담회 그 발언하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국감 직전이죠. 10월 18일 날 국감이었으니까 그때 10월 15일 날 기자간담회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의총에 참석을 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민간업체들이 개발이익 나눠먹고 걸리니까 이재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국민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계속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민간업자들끼리 나눠먹고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지금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다. 이거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내가 해명하겠다. 국감을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증거물로 이 영상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국감이 경기도 도지사로서 받는 국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국감을 있던 경기도 도지사로서의 도정에 대해서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보여주고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너 행동에 비춰서도 이거 아니야 라고 검찰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증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날 아니 검찰이 보니까 불리한 증거는 다 뺐네요.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이 1단계 자연녹지에서 4단계 준주거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려준 게 이게 특혜다라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 측 입장은 성남시 공무원들 자기네들끼리 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고 이 준주거로 가자고 한 가장 중요한 공무원
공무원이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였는데 이 사람은 조사도 안 했더라. 왜 그랬냐? 너네 이거 사람 조사하면은 이 준주거로 용도 변경 해준 게 특혜다. 이거 너네 프레임인데 이거 깨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장을 했냐면은 개발업자 정바울 씨. 정바울 씨도 2단계가 차라리 낫다. 4단계. 그러니까 준주거는 난 별로 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종일반으로 바꿔주면은 내가 2,500억 버는데 4단계로 준주거로 하면은 오히려 돈을 더 적게 번다. 1,000억밖에 안 번다. 내가 원하질 않았는데 준주거까지 됐다라고 개발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 조사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제시를 안 하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1년 들으면 조금 혹하시죠.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검찰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증거 다 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혹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일단 공소사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를 가리는 것이지 지금 백현동 사업이 특혜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은 별도로 배임으로 재판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은 뭐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진짜 이거 백현동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공소사실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혜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알아서 했는데 이거를 마치 국토부가 협박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공소사실이고요. 그러면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는 이제 공소사실하고 별도로 한번 따져봅시다. 용도 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판결문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누구 판결문이냐면은 왜 앞서 제가 판읽기로 해드렸었죠. 김인섭 판결문. 자, 김인섭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허가방 1억까지 통할 정도로 안 나는 허가도 이 사람을 통하면 다 된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허가방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겠어요? 바로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죠. 어떤 관계냐? 이재명 전 대표 성남시장 할 때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선거 사무실도 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여론조사도 돌려줬어요. 이거 다 김인섭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정진상한테. 정진상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김인섭 씨가 차기 백현동 사업한다라고 정진상한테 당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같이 사업하는 정바울 씨가 이종일반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려됐죠. 그러니까는 이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한테 한 번 더 넣어봐라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넣었는데 또 안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되긴 했지만은 성남시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R&D하고 주거용지 비율이 있는데 이 업자 입장에서는 주거용지 비율이 더 높은 게 좋거든요. 근데 R&D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우리가 준주거로 해서 용도 변경 해줄게라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다